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을 준비했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월에 미시간대 5년, 10년 기대 인플레가 3.3에서 3.1로 재조정이 좀 나와 주었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생각에 차일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기대 인플레가 좀 줄어들었다라는 것은 연준이 이제 인플레를 제어 가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좀 나와주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5월달 과거 대비이다 보니까 주택 판매가 전달 대비 10% 넘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후행적 지표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정도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블러드 총재가 디플레 조짐이 나오면 다시 금리 가능성을 재조정할 수 있다. 인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시장 달래기를 하면서 전체 투자자산 시장이 저번 주 금요일날 좀 안정세를 보여주었던 측면이 있었고 코인도 마찬가지로 그런 영향성을 좀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부정적인 부분을 보게 된다고 하면 소비 심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안 좋은 형태로 좀 가져가고 있다라는 게 좀 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기 침체가 좀 보여주는 거 아니겠냐라는 의견도 좀 나와주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업 실적 악화에 따른 하락도 이제 조만간에 열리지 않겠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지만 2분기 부분을 보았을 때도 아무래도 기업 실적과 중국의 GDP에 있는 내용이 이제 공개가 되게 되면 안 좋은 내용이 훨씬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코인 거래소나 채굴 회사들에 따른 그런 매출 부분이 급감하거나 이익률이 상당히 안 좋게 또 나와 줌으로써 또 거기에서 또 거래소들이 갖고 있는 또 코인 개수 물량에 따른 가치 훼손 부분까지도 또 반영이 되고 또 테슬라의 또 재무 쪽으로 또 코인의 이제 또 그런 어떻게 보면 재무적으로 반영이 또 되기 때문에 실적에 또 악영향을 또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CFO가 또 나와가지고 어떻게 또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또 코인의 방향성과 분위기가 또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또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전쟁 관련된 이슈는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 좀 될 것 같죠. 왜냐? 물가의 지금 가중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문에 생겼고 그 다음에 금리를 올리게 된 배경은 또 물가 때문에 그러했다는 건 누구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금리가 이 이상 더 올라가게 되면 모든 투자 자산 쪽에 돈이 가지 않는다는 건 상식의 상식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듣고 싶지 않는다고 해도 투자 부분에서 기본 베이스로 이 내용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뤄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보게 되면 독일의 노드스트림2가 국유화 후 LNG 터미널 연결을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되게 웃기죠. 그러니까 노드스트림2 부분은 놓고 싶지 않다. 라는 걸 다시 또 대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 가스 의존도가 작년에 40%였는데 현재 25%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시뮬레이션을 겨울 시점으로 맞춰놓고 했는지 아니면 여름 시즌으로 해놓고 했는지까지는 결과가가 안 나왔는 그것까지는 공개를 안 해주었는데 일단은 그렇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한계 마지노선은 이 정도까지는 줄였다라고 하지만 결코 이게 별로 좋지는 못하겠죠. 그 다음에 미국의 일단 월세 임차료의 인플레가 엄청나게 심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왜 그러냐면 신규 주택에 있는 가격이 너무 비싸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그것으로 인해서 좀 판매 가격이 좀 더 둔화됐고 그래서 거래 건수도 좀 많이 둔화가 되어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왜 우리 투자 시장에 부동산 투자도 안 하는데 왜 이런 걸 보여주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게 가처분 소득에 상당한 영향성을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코인 투자에 가장 돈이 제일 많이 또 흘러가고 있는 쪽은 미국 쪽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데이터를 제가 많이 보는 이유가 그거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마이애미, 올랜도, 피닉스 쪽이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는 건 그만큼 월세 떼고 생활비 떼고 뭐 하면 이 돈 갖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대출도 금리가 많이 올라서 대출금리 비싸서 안 되기 때문에 이 시중에 있는 부분에 있는 고정비가 너무 많이 나가게 되면 투자할 돈이 별로 없다라는 것을 돌려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유럽의 주요국 러시아 천연가스 의존도 부분인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극한으로 돌리면 25%라고 하고 나머지 쪽도 거의 비슷하게 좀 가져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제 여기서 더 줄이지 못하는 뭐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크게 나뉘게 되면 두 가지 관점으로 앞으로 흘러갈 것 같아요.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왜냐면 이제 이거는 하반기에 내가 투자를 할 때도 본인의 생각으로 약간의 위험성을 좀 감안하고 이제 본인의 시나리오를 좀 만들어 놓은 뒤에 과감하게 투자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제가 제 나름대로 한번 좀 그려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1번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존의 우크라이나가 영토 부분을 생각보다 놓지 않고 끝까지 전쟁에 가담을 하겠다고 하면 러시아 입장은 장기전으로 가고 아무래도 영토를 더 많이 뺏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원래 나는 한 요 정도만 뺏으려고 했었는데 아니야, 너 그냥 다 먹어버리는지 아니면 더 먹던지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이게 최악의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 유럽 연합이 어느 정도 개입을 좀 해줌으로써 이제 러시아와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에 따른 중개자 입장으로 해서 협상안을 아마 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렇게 되었을 때에 따른 EU와 미국의 입장은 상당히 좀 불편한 부분이 좀 생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했던 방향성이 안 나왔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전쟁의 패전이라는 모션이 또 그려지게 되고 패전이 되게 되면 생각보다 그러니까 전 세계 분위기가 오히려 러시아가 저런 자원의 풍부한 국가로서 저만큼 또 어떻게 보면 방위가 어떻게 보면 전투력도 센 국가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다른 케이스로 나왔다. 그러면 이제 주변에 있는 그런 비슷한 국가들이 오히려 생각보다 러시아와 비슷한 모델링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확대적 전개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인플레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뭐 이게 이제 러시아의 이상한 모범 케이스가 될까봐 좀 계속 버팅기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절충안을 내야 되겠지만 조금은 자꾸 막 본인들이 생각했던 방향대로 아마 안 흘러갈 것 같다 보니까 계속 시간 끌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가장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이게 또 한국으로 바라봤을 때도 별로 좋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면 중국은 대만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그렇게 될 것 같고요. 북한이나 쪽도 이제 핵을 포기하지 않는 명분이 세워버리기 때문에 한국에 따른 불확실성이 훨씬 더 커질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동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란이 나도 핵을 가질래. 그럼 이란이 갖게 되면 주변 중동 국가도 많이 가지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런 좀 복잡한 국제 정치가 좀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당히 뭐 유럽이나 미국의 입장은 이런 것까지도 좀 고려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계속 시간 뻗이기를 좀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면에 러시아가 어느 정도에서 좀 양보를 해본다라고 하지만 양보할 케이스가 아니잖아요. 이때까지 뭐 푸틴이 해왔던 행동을 보게 되면. 그래서 절충안을 가져가는 모델이긴 하지만 이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왜냐면 이런 뒷배경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를 좀 보시길 바라겠고요. 최근에 이제 러시아 재무부 외화국채 3건이 있었는데 다 채무 이행을 했다라는 최근 기사가 또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6월 24일 기준인데요. 자, 보게 되면 6월달, 그 다음에 9월달 부분에 채권 원리금 상환 일정이 제일 많은 물량을 갖고 있는데, 야, 그딴 거 필요 없어. 우리 다 루블화로 다 끝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 근데 과거 보게 되면 뭐 미국이 뭐 받아주지 않겠다 뭐 그렇게 액션을 취한다고 해도 유럽이 똥줄이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액션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게 러시아 거를 쓰면서도 자꾸 그런 액션을 취해주고 있는 거는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던 그런 뒷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코인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보게 되면 골드만삭스가 이제 보게 되면 글로벌 IB들이 코인 시장에 좀 개입을 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자금 부분이 이제
2.5조 원 규모를 좀 조달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코인 쪽에 어느 쪽으로 자금이 흘러간지를 좀 봐볼 필요성이 있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저만의 생각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이 서클이 최근에 31억 USDC를 발행했고 25억 USDC를 상환했고 6억 USDC가 추가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다음으로 또 나왔던 내용이, 또 골드만삭스 파산 시 셀시우스 자산을 사기 위해서 20억 달러를 조달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선순환 구도인데요. 어떻게 보면 어떤 코인까지 살 건까지는 확인은 불가능하겠지만, USDC 쪽에서 최근에 이제 물량이 들어오는 거와 물량이 나가는 쪽에 집중을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면 기관들이 이제 어느 정도 가격대에서 좀 매입할 수 있는 또 가격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충분히 USDC 쪽으로 뭐 어느 정도 좀 장단지를 치던지 아니면 이쪽에서 발행을 좀 많이 했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그 눈치껏 대부분 매수 포인트를 또 가져갈 수 있는 중요한 또 근거 포인트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좀 우리는 집중을 좀 해보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어차피 USDC 서클 또 코인베이스 이런 형태로 또 연결적 구도 관계가 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꼭 코인베이스를 뭐 꼭 거래를 안 한다라고 해도 우회해가지고 아무튼 USDC 쪽으로 거래를 많이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USDC 쪽에 따른 거래 부분을 유심하게 보게 된다고 하면 거기 안에서 답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리플 CEO가 SEC 소송에 패소를 하면 미국에 떠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솔직히 리플 유저분들한테 정말 도움이 된다고 하면 빵에 빨리 꺼져주는 게 전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이때까지 과거에 있었던 걸 보게 되면 뭐 야후에서도, 야후 아시죠? 예, 검색 엔진 사이트. 그 야후에서도 있었을 때 상당히 주가 부양 부분을 개쓰레기처럼 했었고, 그 과거에 있었던 주식이 상장되었을 때 그때 거기에서도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주가도 생각보다 부양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가격이 우리한테 매우 중요한, 목숨과도 같은 부분인데 가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인물이다라고 저는 계속 표현을 드리고 싶거든요. 차라리 다른 사람을 해놓고 다른 이미지를 좀 주게 되면 또 기대감이 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너무 오래 있었다라고 저는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되게 웃긴 게, 소송의 패소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미국을 떠날 것인데 무책임한 발언인 것이죠. 뭐 그 다음으로는 이번에 KBS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엘살바도르의 이제 현지 취재를 좀 했다라고 합니다. 보게 되면 뭐 비트코인 사용한가요? 엘살바도르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아니요, 받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푸켈레 대통령이 차트 보지 말고 인생을 좀 즐겼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나오고 있고, 정부 투자금이 50% 손실이 났다. 채권 만기는 1월 달에 도래를 하는데 엘살바도르가 그 돈의 채권 만기를 갚아낼 수 있을 것이냐, 못 갚아낼 거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비트코인을 팔지 않겠냐. 그래서 이것도 내년 1월 달에 또 돌아올 수 있는 또 잠재적 악재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계속 말씀드렸지만 하락기 때는 소비자와 판매자 입장이 달라져요. 올라갈 때는 소비자가 결제를 하려고 하지 않고, 내려갈 때는 소비자는 결제를 하려고 하지만 판매자는 하루하루마다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받아주지 않는다라고도 말씀드리기도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코인 시장에서 싫든 좋든 간에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 왜 등장했는지를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1세대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된다고 하면 이렇게 결제가 오프라인 시장에서도 확장을 가져가고 온라인은 온라인대로 가져가고, 이건 기본 베이스고 오프라인까지 확장을 해서 먹어야지만 더 많이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모델링까지로 지금은 설계를 해놨잖아요. 그러면 오프라인 쪽까지를 고려를 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21년도 암호화폐 채택지수 순위를 보게 되면 이제 앞으로 금리 인상을 많이 하게 되면 아무래도 빈부격차 국가 순위가 좀 벌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흥국 쪽은
어떻게 보면 반반씩 섞어 쓰지 않겠냐. 그러니까 완벽하게 비트코인만 다 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좀 섞었을 것 같다. 특히나 이제 코로나가 좀 끝났기 때문에 해외 송금 빈도는 확연하게 늘어나는 형태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좀 기대감을 가져 보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국제결제시 통화 비율 순위도 달러, 유로 순위 가장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겠거든요. 노르웨이 정부에서 이제 캡테이블 플랫폼에 이더리움을 채택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비트럼이 이제 레이어 2에서 TV에 1위인 걸 감안을 하게 되면 이제 상당히 높은 부분을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기대감이 좀 저도 많이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암호화폐 거래소 FTX가 블록파이와 지분 협상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블록파이 부분이 돈 나올 부분이 생각보다 늦어질 것 같으니까 이참에 그냥 네 지분 좀 교환하는 게 맞지 않겠냐? 아니면 뭐 지분을 담보로 뭐 가져가는 거 아니겠냐?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거니와 그 다음에 블록파이 자체에서도 이제 자금의 흐름도가 별로 좋지 못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요금에 따른 인상안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시멘트 재고가 이제 부동산 업계 풍향계를 좀 볼 수 있는 척도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코로나 시점 때와 거의 유사할 정도로 많이 심각하게 별로 좋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제 또 중국의 상당히 위축기가 이제 침체기와 또 여러 가지 경제적 위기에 따른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좀 나와주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프로시어스 숏 비트코인 ETF 미국에서 두 번째 큰 비트코인 중심 펀드가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게 단기 악재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 시장이 또 ETF가 나와줘야지 계속 건전한 모델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롱 ETF만 있으면 시장에서 돈을 뭐 어떻게 넣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숏이 있어 줘야지 나중에 이게 계속 선순환 구도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델링이 안 나오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투자자 입장에서 매우 아프죠. 네, 매우 아픕니다. 그렇지만 이런 모델링이 만들어져야 시장에서 외면받고 관심 꺼버리면 돈이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월 7월 알트코인 호재 일정을 보게 되면 일단 큰 것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7일 나노 비트코인 선물 계약 코인베이스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29일 이더리움 네트워크 업그레이드가 있는데 이게 이제 난이도 폭탄을 100일 뒤로 미루는 업그레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스테픈 어나운스가 있고요. 업비트 서버 점검 7월 1일 날 있고 그 다음에 FMC 일정이 7월 28일 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이다 바실 하드포크가 7월 말에 있다라는 게 있고요. 게임스타 NFT 마켓플레이스 출시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월 중에 스태프 세 번째 메인넷을 출시를 한다라는 내용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번에 업그레이드로 인해서 ERC20들이 아주 펌핑 아주 연병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 해시레이트 부분도 이제 지분증명 테스트 합병 성공 이후 천천히 하락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해시레이트를 보게 되면 최근에 이더리움 해시레이트가 미친듯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천천히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채굴자들의 이제 분위기가 점차 다른 쪽으로 가고 있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레이븐 쪽으로 갔을까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히려 그렇게 또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올라가긴 했어요. 그 다음으로 또 이더리움 클래식도 좀 봐야 되겠죠. 그러면 과연 어느 쪽으로 갔는지. 이더리움 클래식은 좀 많이 떨어졌다가 최근에 다시 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단은 뭐 해시 부분에 따른 업그레이드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좀 하락세를 보여준 거 아니겠냐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아직은 보게 되면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지금 앞으로 저 업그레이드 끝나고 나서 해시 분위기를 계속 보실 필요성은 있을 것 같고요.
그 뒤로 돌풍의 우마무스메 구글 매출 2위로 껑충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보게 되면 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P2E 게임 쪽이 앞으로 이런 매출 부분을 좀 보면서 같이 볼 필요성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이 우마 무스메가 애니메이션도 있고 그 다음에 게임도 있어요. 근데 애니메이션이 먼저 나온 게 아니고 게임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뒤에서 또 좀 만들어졌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우마 무스메 자체가 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뭐 이제 뭐 말 캐릭터입니다. 거기서 뭐 이렇게 뭐 약간 승마 아니 저기 그 경마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인데 게임도 뭐 비슷한 형태인데 상당히 매니아층이 좀 두껍다라고 하네요. 요 정도로만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뭐가 됐든 간에 매니아층이 좀 두껍던지 흥행 구도가 좀 잘 나와주던지 그리고 그만큼 생태계 통화 생태계가 아주 과거에 그런 백데이터가 많이 쌓였던 게임 회사들이 이제 새로운 게임을 출시를 했던 쪽에서 성공 구도가 잘 나와주던지 이런 쪽이 어떻게 보면 P2E 게임 쪽에서 본받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크리에이터닷컴이 애플페이 결제 지원이 나왔다는 것과 그 다음에 최근에 좀 걱정됐던 내용 중 하나가 WHO에서 원숭이 두창에서 비상상 사태 선포 가능성도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었는데요. 최근에서는 이제 비상사태는 아직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들은 그렇구나 해서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투자를 하고 있는 실정인가. 여기에서 만약에 비상사태를 선포를 하게 되면 어떠한 형태가 나오게 되냐면요. 달러만 미친듯이 올라가고 또 전체 투자 자산 시장 다 박살납니다. 네. 그래서 WHO에 있는 말 한마디가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하반기 경기가 강하게 반등을 하겠지만 요새 성장률 추이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경기 부양 카드로 특별 채권이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내용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하드포크 노드의 3분의 2가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나와줌으로써 더욱더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좀 될 것 같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